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부사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형용사에 이어서 유사보호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정말 형용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형용사 하면 크게 떠오르는 거 잠깐 복습을 하자면 한정용법, 서술용법, 그렇죠? 바로 앞에서 꾸미는 거, 그리고 서술용법은 보호로 쓰였을 때 형용사를 얘기한다 그랬죠. 크게 용법이 두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기능적인 측면인데, 자, 포인트는 뭐였냐면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4대 준동사 중에서 특히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죠?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리고 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투부정사도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이 있거든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엄친하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도 들어가고 투부정사도 들어간다가 포인트였어요. 근데 더 크게 얘기한 거는 제가 분사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해야지 형용사를 완전히 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형용사는 명사상당어구를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존재 이유가 확실하고요. 이 안에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했고, 제가 이어서 유사보호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C라고 하는 문장 안에서 SVOC 자리에서 C라고 하는 게 보호인데, 보호는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가는 거고 1, 2형식은 거의 인터체인저블하게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다. 1형식에 쓰인 게 바로 1형식에 쓰인 보호를 바로 짝퉁보호, 유사보호, 준보호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형식이 어차피 자동사 뒤에 그 보호가 다 붙을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현대 영어로 오면 올수록 뭐가 된다? 1, 2형식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더 쉬워지죠. 보호가 들어가는 거,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1, 2형식은 뒤에 SV 다음에 보호가 오고 3, 4, 5형식은 뒤에 뭐죠? 목적어가 오거든요. 보호가 오느냐, 목적어가 오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 놓으면 머리가 훨씬 깨끗해지실 거예요. 영어 어렵지 않아요. 무조건 SV로 시작하라가 포인트고요. 이건 제가 8분속 5~3절을 빨리빨리 끝내고,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빨리 영상을 만들려 하는 이유도 이게 너무 질질 끄면 안 되거든요. 빨리 끝내고 빨리 실전으로 넘어가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했는데 그냥 실전으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 보면서 계속 하는 거야. 프랙티스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 석 달만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영어가 굉장히 느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자막을 달지 않고 친절한 설명 없고 말도 빨리 한다고 해서 발음도 안 되고 빨리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꼭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사입니다. 자, 엄마 아빠가 연애를 해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자, 엄마 아빠는 이미 연애를 하기 전에 그들에겐 각각 장가와 시집을 안 간 삼촌과 이모가 있었죠. 아빠 쪽에 삼촌이 있습니다. 그게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엄마 쪽에는 시집을 안 간 이모가 있어요. 쇼핑 중독병에 걸린, 골방에 처박혀서 쇼핑만 하는, 홈쇼핑만 하는 이모. 그렇죠? 와로형명지동 하우형중망 얘기하는 이모. 그래서 명사인 아빠와 동사인 엄마가 결혼해서 자, 이렇게 약간 네 명이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드디어 이제 첫 자녀를 낳는데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첫 쌍이 누구죠?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의 오빠가 형용사였다면 여동생이 바로 부사입니다. 이 둘은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2세대라고 그랬죠. 자, 부모 세대가 끝나면 바로 2세대 자리가 시작됩니다. 형용사, 부사의 자리입니다. 이들의 기능은 뭐라고 그랬죠? 키워드는 수식을 한글로 풀었으면 꾸며주는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형용사까지 했으니까 형용사가 뭘 꾸며주는지를 배웠죠. 아빠와 삼촌 따라 목욕탕 간다고 그랬죠. 즉, 삼촌과 아빠, 즉 명사에 상당하는 어구를 꾸며준다가 형용사였다면 부사는 뭘 꾸며줄까요? 자, 부사를 영어로 adverb라고 합니다. ad verb. verb가 영어로 동사라는 뜻이거든요. ad는 toward, 향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자녀가, 여동생, 딸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야. 그리고 머리에 핀 꺾고 이제 한 2살 정도 된 아기가 있다고, 여자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니죠. 엄마 시장 가도 따라가고, 어디 가도 따라가고, 화장실 가도 따라가고. 정확히 그게 부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ad verb, adverb라고 했겠어요. 동사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verb가 생겨난 거예요. 예문은 이런 거죠. Eat slowly, eat fast. slowly, slow라는 말에다가 ly를 붙이니까 뭐가 됐죠? 부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부사는 지난 시간에 형용사 때 잠깐 언급했죠. 어떻게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사를 꾸며줘요. 동사만 따라다니까. 동사 앞이나 뒤에 놓여서, 형용사도 명사 앞이나 뒤에 놓여서 꾸며주듯이 이 부사는 동사의 앞에 뒤에 놓여서, 자, 형용사는 아빠와 삼촌 앞 뒤에서 아빠와 삼촌을 꾸며주고, 동사는
엄마의 앞뒤에 놓여서 엄마를 꾸며주는 게 원래 영어였습니다. 천년 전의 영어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기능이 방대해지죠. 언어가 많이 방대해져요. 그러면서 형용사도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의 기능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확장성이 부사가 다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가 부자가 뭐냐면 부차적인 부, 부가적인 부, 이 부가할 때 그 부자입니다. 더할 부자예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부차적이고 쓸데없고 2차적인 거는 전부 다 부사가 다 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로 처음 내용은 뭐였다? 동사에서 출발한 거예요. 형용사가 아빠와 삼촌을 따라다녔듯이 목욕탕 따라다녔듯이 그 부사는 엄마 따라 목욕탕을 간 거예요. 여자아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계도에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성별을. 아시겠죠? 형용사 부사는 동급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형용사는 아빠와 삼촌을, 부사는 엄마를. 그러니까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 줬을 때 adverb겠어요. 그쵸? 엄마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eat slowly. 먹어라. 먹는 행위를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천천히.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다 부가적인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왜 먹느냐? 이런 건 전부 다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에서요. 한국어도 다르잖아요. 이걸 부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언어는요. 이 기본 용어가 뭘 지칭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언어가 다 계통적으로 이 용어를 같이 공용합니다. 어느 나라 문법이든지. 자, 부사라고 하는 내용은 어느 나라에도 있는 말인데 부사라는 내용 자체가 뭐다? 부가적인 내용. 그러니까 왜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육하 원칙 같은 거. 부차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동사가 주로 그 부가적인 내용을 이렇게 쌍이 되는 거예요. 먹어라. 어떻게 먹는데 천천히 먹어. fast. 빨리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부사예요. 주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왜?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slow냐, slowly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 이게 기본 룰입니다. 기본 룰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꼭 ly가 붙지 않아도 부사가 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fast처럼 원래 그 단어가 부사적인 내용, 빠르게 라는 뜻입니다. She runs, 달린다. 어떻게 달리는데? fast, 빠르게. fastly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fast 자체가 형용사 되고 부사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죠? 형용사 되고 부사 된다. 자, 이런 것처럼 형용사랑 부사는 원래부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의미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상당수는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게 많아요. hard. 형용사도 되고 부사 됩니다. 형용사로 말하면 뭐가요? 형용사로 말하면 딱딱한이죠. 딱딱한. hard를 부사로 얘기하면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바위에 깨지듯이 막 이렇게 친 거예요. 딱딱한 거야. 굉장히 열심히라는 거죠. 탄소 섬유가 강하든 뭔가 이렇게 응집력이 있든 그 의미가 확장된 거예요. 형용사로 썼을 때와 부사로 쓸 때 뜻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유사한 계통 안에서 뜻이 갈린 거야. 이런 것처럼 한 단어가 형용사 되고 부사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론해보면, 역으로 추론해 가보면 언어학적으로 이 둘이가 같은 언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데도 어느 순간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역사가 깊죠. 1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게 계속 오면서 1000년 넘게 되면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랑 부사는 본래 같은 건데 기능적인 차원에 갈라지면서 뜻도 갈라진 거야. 자, 형용사는 뭐다?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이 상태는 오직 명사상당어고 명사만이 가지는 겁니다. 수식을 받기 위해서. 자, 핸드폰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야지. 스크린이 몇 개 있고 몇 기가가 있고 용량은 어떻고 디자인은 어떻으며 다 묘사를 받아 마땅한 존재죠. 그러니까 형용사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사는 바로 부사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죠. 달리기는 달린다.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측면에서 부가적인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잠깐 철학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형용사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상태가 아닌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부가적인 내용으로 묶었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상태는 인간의 언어도 그렇고요. 철학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겁니다. 상태라는 것은요. 자, 절 보세요. 나는 이 자체로 있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그 모든 학문이 철학에서 나왔는데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그 존재 자체를 크게 보는 겁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존재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구름, 존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 자체가 상태적인 설명이거든요. 양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인데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그리고 어떤 정신세계를 담고 있냐 이게 의미하는 상태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 상태와 상태가 아닌 것들로 구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형용사가 그대로 기능을 가져갑니다. 풀스 내용이죠. 그러니까 SVOC의 이 C 자리를 당당하게 이 상태인 형용사가 차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당연히 명사하고 동사가 최초에 출발한 거예요. 그보다 더 먼저는 당연히 동사가 먼저 출발했겠지만 지구 가이아가 먼저 엄마라고 비유하죠. 모든 생명은 엄마에게서 나옵니다. 암컷, 엄마. 엄마인 동사가 먼저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동사에서 아빠야가 태동합니다. 이 두 개가 거의 제일 1세들은 먼저 인류상에 등장을 하죠. 모든 언어가 똑같아요. 명사, 동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사슴이 달린다. 벽화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사슴이라는 명사와 사슴이 달리는 모양으로 발을 엇갈려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언어가 있든 없든 그 부족의 언어가 있든 없든 다 같은 개념이에요. 명사와 동사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진화하는 게 뭐죠? 이 사슴이나 이 달리는 말이나 상태가 어떠하냐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상에 대한 관심. 그게 바로 형용사로 그대로 갑니다. 이 사슴은 줄무늬가 이렇게 나 있고 몸무게는 얼마고 이 사슴이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형용사가 그대로 가져가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말이 거의 끝나가요. 한동안 지나가고 쭉 가다가 나중에 이 상태에 대한 거와 더불어서 그럼 상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상태는 주로 주어인 아빠와 삼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신 엄마는 뭐가 설명이냐면 엄마는 달리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상태가 아니라 그 달리는 행위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한 묘사. 그래서 상태는 아니에요. 행위에 달리는 묘사, 어떻게 달리는지, 언제 달리는지, 왜 달리는지 그런 것들, 육하원칙 같은 그런 내용들, 부가적인 내용들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달려?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 언제까지 달릴 거야? 뭐 타고 달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문법책에 딱 아무 문법책이나 꺼내서 보시면 이유, 뭐 빈도, 때, 장소, 정도, 태, 뭐 양태, 이유, 긍정, 부정, 또 뭐가 있더라? 또 의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사실 안 중요하다. 부사가 가진 내용 자체가 안 중요하거든, 원래. 근데 학교 시험에, 한국 시험에는 더럽게 많이 내요. 왜? 학생들은 성적을 갈라야 되니까. 부사가 제일 문제 낼 게 많거든요. 왜? 제일 풍부하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했죠. 풍부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걸 다 때려 박은 진짜 팬트리 열면 그런 창고 같은 게 다 부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사는 왜 안 중요한 게 드러나냐면 부사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거든. 선생님 방금 당신이 adverb라고 했던 것처럼 동사 앞뒤로 위치하면서 동사로 꾸며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태초에 처음 영어고요.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어가 진화되면서 나중에 부사가 동사도 꾸며주지만 옆으로 가서 동급에 있는 오빠, 바로 일어나서 생긴 오빠 형용사도 꾸며주고요. 그리고 아무도 엄마나 오빠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막 인형 갖고 놀잖아요. 막내 여동생 보면 혼자 인형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문장의 맨 앞에 넣으면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죠? 형용사가 언제 나올 줄 알고 동사가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럼 문장 맨 앞에도 있어야 된다며. 그리고 부사는 원래 중요하지 않으니까 맨 뒤에 위치해도 돼. 제가 방금 4가지 다 얘기했죠. 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고 또 동시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사는 위치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부사에서 딱 위치로 외우는 거 하나밖에 없어. 정도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정도부사, 뭐 빈도부사 그 중에 중요한 건 빈도부사야 돼요. 빈도부사. 다 5가지가 있죠. 항상 빈도를 나타내는 거, frequency를 나타내는 거. 비디, 조디, 일합이라고 학교에서 배워보셨나요? 선생님마다 약간은 다르게 가르쳐요. 비디, 조디, 일합, 비디, 조, 일합, 뭐 비디, 조디, 일합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비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라는 게 빈도부사. 부사 중에서도 딱 빈도를 나타내는 5가지 부사만 위치가 셋 정해져 있는 거지. 나머지 모든 부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강조하고 싶은 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왜? 부가적이고 부차적이고 2차적이고 그 내용 즉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 옆에 딱 갖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eat fast라고 하면 eat 옆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로 꾸며준 거고요. 문장 앞에 얘기하면 뭐 이걸 이렇게 앞에 쓰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honestly 솔직하게 말하면 I'm a student 난 학생이야. 이 나는 학생이라는 문장 전체를 솔직하게 말하면 해서 점두부에 꽝 때리고 나온 겁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렇죠. 다른 형용사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문을 잠깐 보자면 뭐가 있을까? 오케이. 이렇게 beautiful. 자, 아름다운입니다. 아름다운 받침이 니은이 들어가는 형용사예요. 자,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한다? 받침이 니은 또를 리을이 들어가는 것, 한글에서. 또는 뭐뭐의로 끝나는 것. 이것을 형용사라고 그러는데, 한글말로. 받침이 니은 들어가죠. 아름다운. beautiful. You're beautiful. 너는 이다 아름다운. 이 형식 문장입니다. 이 형용사를 또 꾸며주는 걸 예로 들면 앞에 very만 붙이면 돼요. 매우. 매우라는 말이 얼만큼 사랑하는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거든요. 더 부사. very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you are beautiful만 해도 되는데 강조하고 싶으니까 부사를 또 쓴 거야. You are very beautiful. You're very beautiful. 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있으나 말한 거죠. 없어도 돼. 말뜻은 똑같아. 그냥 강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very, 부사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한 말처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딱 가렸을 때 문장이 그대로 형식이 1형식부터 5형식에 타격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란 뜻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빈도 부사라고 하는 것, 이 영상이 끝나고 꼭 그 부분을 찾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모든 부사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복습. 형용사 상태에 대한 이 철학적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둔 것처럼 전부 부사로 몰빵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로, 그러니까 육하원칙이라 대충 보시면 돼요. 정도, 관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의문, 뭐 장소, 빈도, 때.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부사적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이 말을 생략해도 돼요. I go to school at 9 o'clock. at 9 o'clock은 시간이죠.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부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략해 볼게요. I go to school. 일형식 타격 없죠. I, 주어, go, 가다. to school은 전치사 구예요. 이것도 또 장소예요. at 9 o'clock. 이것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타격이 없는 거예요. 부사적 내용은 가려서 타격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확히 이러면 이제 오늘까지 제가 지금 얘기하면 더 이상 뭐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부사는 각자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 거 친절하게 자막도 달리고 예문 달린 게 많아요. 지금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핵심만 잡아 드린 겁니다. 여기다 뼈대를 제가 지금 잡아 드렸기 때문에 여기다 살만 붙이시면 돼. 살만. 문법책을 보시면 내용 많이 나와요. 수량에 대한 거 뭐 형용사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형용사 보고 바로 부사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외울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되는 게 있고 네가 아까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며. 근데 원래 ly가 붙었는데 이거는 부사가 아니라 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friendly 같은 거, lovely 같은 거. You're so friendly. friendly가 형용사거든요. ly 붙었다고 부사가 아니야. 친근한이라는 형용사고요. lovely. You're so lovely. 뭐라고 하죠? lovely.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신기하죠? 이거 뭐 이유가 있어요. friend가 명사인데 명사에다 ly를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 love도, love가 동사죠. 동사 또는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에다 끌어와서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거거든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야지 부사가 되는 거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갑니다. 왜? 명사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 형용사랑. 명사랑 형용사랑 한 통속이에요. 부자지간, 즉 남자 성별.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는 이란서 쌍둥이야. 유전 정보가 같아. 그러니까 오직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야 부사가 되지. 재밌죠? 이게 그 원리입니다. 어떤 문법책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저도 이걸 옛날에 이걸 어느 책에서 보고 제가 어느 책이라고는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이걸 처음 발견했어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어디서 본 거예요. 저도 10수년 전에. 마이너한 책이었어요. 외국 책.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영어에 대한 그 역사가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팠었는데 의도치 않게 너무 깊게 파버렸지만 원리가 그거였던 겁니다. 모든 문법책 보시면 분명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각 챕터 맨 마지막에 나와요. 주의해야 될 형용사, 주의해야 될 부사, 뭐 이런 식의 타이틀 비슷한 게 붙어서 꼭 나와요. 이거 안 나오는 책은 가짜배기 문법책이에요. 이거 안 나오는 책 없어요. 제가 제 두 눈으로 한 20권이 되는 문법책을 거의 2, 3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 다 봤어요, 최근에. 근데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다 외워야 대충은 알고 있어야 내가 영어를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형용사 부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이 두 개를 구분 짓지 않으면 언어가 늘지 않아요. You're friendly라고 말하고 너는 친근하게 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 너는 친근함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근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지금 잡아드리는 겁니다. 형용사 부사는 동급이다. 동급이에요. 이란성 쌍둥이로 제가 이야기를 만든 이유도 유전 정보가 같아. 같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말이 한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명사랑 형용사는 또 여기서 부자지간이 같거든. 그러니까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에다 또 ly 붙이면 옆으로 가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지금 문법책권에서 보세요. 그리고 다른 저보다 훨씬 영어 잘하시는 그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유튜브를 꼭 보시고 반드시 형용사 부사를 함께 잡으셔서 동일선상에 놓으시면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한 것까지가 팔품사고 3절 제 팔품사 가계도에 의하면 2세대까지가 영어가 끝난 거예요. 자, 1세대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게요. 너무 길어지네요. 자,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아빠는 명사고 엄마는 동사고요. 이들이 결혼하고 연애할 때 이들에겐 각각 장가와 시집을 안 간 삼촌과 이모가 있었어요. 삼촌은 아빠 쪽에 아빠 삼촌은 대명사고요. 엄마 쪽의 이모는 바로 감탄사입니다. 이 네 명이 1세대예요. 가장 먼저 1세대, 부모 세대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사는 쇼핑만 하는 나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독립 감탄사 구문으로 따로 있는 거예요. Oh, wow, how expensive, wow, what a beautiful, 이렇게 what a beautiful you are. 그렇죠? boy you are. what a 혁명주동, how 형주동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세대가 끝나면, SV가 끝나면 바로 형용사 부사가 따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자녀 이란 쌍둥이죠. 그러니까 C 자리에는 형용사 장남이 다 가져가는 거야. 원래 부사도 형용사와 같은데 뿌리가 갈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가 2세대가 맞아요. 그럼 이들은 한 단어일 가능성이 있죠. 품사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전치사와 접속사는 구와 절로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는 두 단어 이상, 주어 동사가 없을 때, 절은 두 단어 이상, 그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를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죠. 덩어리가 크면 영어는 어떻게 한다? 뒤로 뺀다. 앞에 나오는 걸 절대로 싫어해요. 미국 사람들은. 왜? 이들의 조상은 상인이니까. 머리가 크면 계산이 안 돼. 머리 큰 건 뒤로 제끼는 거예요. 가볍게 해서 클라이맥스로 치고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명구, 제가 알려드릴 거지만 전명구, 접주동절, 접속사일 때. 이 두 개, 그는 덩어리로서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자, 형용사와 부사가 한 단어로서 아빠와 엄마들을 꾸며주는 거라면 전명구, 접주동절은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 구조를 갖추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명구가 안 들리고 접주동절이 하나로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3세대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전명구를 at McDonald가 하나로 들려야 됩니다. at McDonald 하나. 이거보다 더 이건 하나로 들리긴 하시죠. in the park, 그 공원 안에서. in the park 세 단어로 들리시면 안 돼요. in이란 전치사가 나오는 순간 0.1초 만에 뇌 회로가 돌아가야 돼요. 이건 전치사구나. 전치사 하면 100% 명사가 올 텐데 the park 명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in the park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로 딱 들리는 순간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접주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하나로 들리고 말을 할 수 있고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영어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니까 그 훈련을 제가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한번 뼈대를 잡아 드릴 테니까 또 다른 영어 선생님, 더 잘하시는 영어 선생님 강의로 살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거의 미로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해드리는 이 가계도만 잊지 마세요. 뿌리가 1세대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2세대가 형용사 부사 나오고 3세대가 전치사 접속사가 나온다. 그럼 8개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럼 게임이 끝납니다. 그럼 미로가 탈출이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다음 시간 전지사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